여러분은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나는 언제 나를 위해 살아봤을까?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남편을 위해 살았습니다. 자식을 위해 살았습니다. 부모를 위해 살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문득 집안이 조용해지고 자녀들은 모두 독립하고 해야 할 일이 없어졌을 때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이제 나는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지? 나는 무엇을 좋아하는 사람이지? 나는 왜 이렇게 허전할까? 오늘은 73세 이복자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는 우리 어머니 이야기이고 우리 누나 이야기이며 바로 우리 자신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오늘 이야기 들으시고 맞다, 이게 내 이야기다 싶으시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자, 지금 이야기 시작합니다. 이복자 어르신은 경기도 수원에 사십니다. 올해 73이세요. 남편은 3년 전에 퇴직했고 아들 둘은 결혼해서 각자 살고 있습니다. 집안에는 두 분만 계십니다. 어르신의 하루는 새벽 5시에 시작됩니다. 아니, 정확히는 새벽 5시에 시작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그래왔으니까요. 아이들 도시락 싸던 시절부터 시작된 습관이 몸에 배어서 남편 퇴직하고 아이들 다 떠나고 난 뒤에도 새벽이면 눈이 떠졌어요. 그런데 눈을 뜨면 이상했습니다. 뭘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예전에는 눈 뜨자마자 할 일이 넘쳤어요. 밥 지어야 하고, 빨래 돌려야 하고, 도시락 싸야 하고. 그런데 이제는 아무도 기다리는 사람이 없었어요. 어르신이 그때를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새벽에 눈을 뜨면 천장을 바라봤어요. 오늘 뭘 해야 하나? 그런데 딱히 떠오르는 게 없는 거예요. 그 느낌이 이상했어요. 허전한 건지, 외로운 건지, 무서운 건지, 그냥 다 섞인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이복자 어르신의 삶을 처음부터 한번 돌아볼게요. 어르신은 22에 결혼했습니다. 그때부터 삶이 달라졌어요.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았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밥을 짓고 시어머니 드실 국을 따로 끓이고 아이들 학교 보내고 시아버지 병원 다니고 남편 출근시키고 그게 하루였어요. 쉬는 날이 없었습니다. 명절이 되면 더 바빴어요. 전을 부치고 탕을 끓이고 손님 맞이하고 설거지하고 명절이 끝나면 손목이 아팠지만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이들이 자라면서 또 할 일이 생겼어요. 학원 데려다 주고 숙제 봐주고 선생님 상담하고 대학원서 쓰고 아들 둘이 결혼할 때는 혼수 챙기고 며느리 맞이하고 손주 봐주고. 어르신이 쉰 날이 있었을까요? 어르신한테 직접 여쭤봤어요. 쉰 적이 있으셨냐고요? 어르신이 잠깐 생각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글쎄요, 아팠을 때는 쉬었나요? 그런데 아파도 밥은 해야 했으니까. 그러고는 조용히 웃으셨어요. 그 웃음이 가슴 한쪽을 조용히 눌렀습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자신을 뒤로 미루고 살았습니다. 이복자 어르신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시절을 사신 분들이라면 다들 비슷하게 사셨을 거예요. 가족이 먼저였고 나는 나중이었고 나중은 영영 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퇴직하고 나서 어르신은 더 바빠지셨어요. 이상하게도요. 남편이 집에 있으니까 밥을 더 신경 써야 했고 남편이 적적해 할까봐 이것저것 챙겼어요. 경로당도 다니셨고 교회 봉사도 하셨고 동창 모임도 나가셨고 복지관도 다니셨어요. 반찬을 만들어 손주들한테 갖다 주기도 하셨고요. 겉으로 보면 바쁘게 잘 사시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어르신 안에서는 이상한 감각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분명히 바쁜데 마음이 공허한 거예요. 사람들을 만나고 오면 오히려 더 피곤했어요. 뭔가를 했는데 뭘 했는지 모르겠는 느낌. 하루가 지나갔는데 아무것도 남은 게 없는 느낌. 어르신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경로당 다녀오면 집에서 텔레비전 틀어놓고 멍하니 있었어요. 텔레비전 소리는 들리는데 뭐가 나오는지는 모르겠는 거예요. 그냥 소리가 필요했던 거죠. 조용하면 너무 이상하니까요. 그 말씀이 참 마음에 남았습니다. 조용하면 너무 이상하니까. 그 말 안에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는지 몰라요. 평생 소리 속에서 사셨으니까요. 아이들 소리, 남편 소리, 시부모님 소리. 그게 없어지니까 그 조용함이 낯설고 무서우셨던 거예요. 어르신이 처음으로 자신에게 솔직해진 날이 있었어요. 어느 봄날 오후였습니다. 남편은 낮잠을 자고 있었고 집안이 조용했어요. 어르신이 베란다에 나가셨는데 따뜻한 햇살이 베란다를 가득 채우고 있었대요. 어르신이 거기 앉으셨어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앉으셨어요. 하늘을 봤어요.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어요. 새소리가 들렸어요. 바람이 살짝 불어왔어요. 그런데 그 순간 어르신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갑자기요. 왜 눈물이 나는지도 모르셨대요. 슬프지도 않은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한참을 그렇게 울다가 어르신이 혼자 이런 생각을 하셨답니다. 이렇게 좋은 시간이 있었는데 나는 왜 이제야 알았을까? 평생 이 햇살 아래 앉아볼 여유가 없었던 걸까? 아니면 그런 여유가 있어도 앉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던 걸까?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어르신은 뭔가 알게 됐다고 하셨습니다. 오래 살면서 처음으로 알게 된 것, 그게 뭔지 아십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것. 그냥 앉아 있어도 된다는 것. 그냥 하늘 봐도 된다는 것. 그 시간이 낭비가 아니라는 것. 그게 어르신한테는 정말 새로운 깨달음이었어요. 73이 되어서야 처음으로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어르신이 조금씩 달라지셨어요. 아주 천천히, 아주 작은 것들부터요. 먼저 경로당에 나가는 날을 줄이셨어요. 예전에는 매일 나가셨거든요. 가기 싫어도 나갔어요. 안 가면 뭔가 게으른 사람처럼 느껴졌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가기 싫은 날은 안 가기로 하셨습니다. 처음엔 죄책감이 들었대요. 오늘 나 빠졌다고 뭐라 하겠지 하는 생각이요. 그런데 막상 안 가보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나더래요. 세상이 달라지지 않았어요. 누가 뭐라 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어르신이 집에서 조용한 시간을 가졌을 뿐이었습니다. 어르신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없어도 세상이 잘 돌아간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그 말이 좀 서글프기도 하지만 동시에 홀가분하기도 했어요. 내가 없어도 된다는 게 이제 나를 위해 살아도 된다는 뜻이었거든요. 그리고 어르신이 뭔가를 시작하셨어요. 거창한 게 아니었습니다. 베란다에 화분을 하나 놓으셨어요. 제라늄이었어요. 예전에 꽃을 좋아하셨는데 바빠서 한 번도 제대로 키워본 적이 없으셨대요. 매일 아침 물을 주셨어요. 꽃이 피는 걸 보셨어요. 그게 그렇게 기쁘셨대요. 화분이 하나, 둘, 셋이 됐습니다. 지금은 베란다에 화분이 12개예요. 어르신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베란다에 먼저 가요. 어젯밤 사이에 꽃이 더 폈나 보러요. 꽃들이 나를 기다리는 것 같아서 좋아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한참 생각했습니다. 기다려주는 존재. 그게 사람한테 얼마나 중요한지를요. 꽃이 기다려주는 것만으로도 아침에 일어나는 이유가 생기는 거거든요. 어르신이 두 번째로 시작하신 건 산책이었습니다. 처음엔 동네 한 바퀴였어요. 15분 정도였대요. 그런데 걷다 보니까 좋으셨어요. 발밑에 돌이 느껴지는 것, 바람이 얼굴에 닿는 것, 길가에 핀 작은 꽃을 발견하는 것. 이런 것들이 좋으셨대요. 산책이 30분이 됐고 1시간이 됐어요. 그러다 어르신이 스마트폰으로 꽃 사진을 찍기 시작하셨습니다. 아들한테 사진 찍는 법을 배우셨대요. 처음엔 손가락이 화면에 잘 안 맞아서 힘드셨는데 하다 보니까 되더래요. 지금은 산책하면서 마음에 드는 장면이 있으면 사진을 찍으십니다.
나뭇잎에 이슬이 맺힌 것, 고양이가 햇살 아래 누운 것, 하늘이 유난히 파란 날. 어르신이 그 사진들을 아들한테 보내면 아들이 엄마 사진 잘 찍는다 하고 답장을 보내온대요. 어르신이 그 답장이 그렇게 좋으시대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아들이 내 사진 보고 뭐라고 해준다는 게 그게 그렇게 따뜻하더래요. 그리고 또 하나, 어르신이 도서관에 가기 시작하셨습니다. 평생 책 읽을 시간이 없으셨거든요. 그런데 도서관에 가서 책을 고르는 시간이 좋으셨대요. 어떤 책을 읽을까? 이것도 볼까? 저것도 볼까? 그냥 책장 사이를 걷는 것만으로도 좋으셨대요. 조용하고 아무도 뭔가를 요구하지 않고 그냥 내가 원하는 걸 고를 수 있는 그 공간이요. 어르신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도서관에 앉아서 책 읽다 보면 시간이 어떻게 가는 줄 몰라요. 그 시간이 얼마나 고요하고 좋은지 몰라요. 예전에는 그런 시간이 있으면 뭔가 해야 하는데 하고 불안했는데 이제는 그냥 앉아 있을 수 있어요. 어르신이 달라지면서 한 가지를 정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관계였습니다. 이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르신이 평생 지켜온 인연들이 있었거든요. 계모임, 동창 모임, 교회 봉사 모임, 동네 모임.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모임들 중에서 다녀오고 나서 마음이 가벼운 모임이 별로 없었어요. 오히려 다녀오면 더 피곤하거나 더 속이 상하거나 더 비교가 되는 모임들이 많았어요. 누구 자식이 어떻다, 누구 집이 어떻다, 누가 어디 다녀왔다. 그런 이야기들 속에서 어르신은 늘 뭔가 주눅이 드셨대요. 그러면서도 안 나가면 이상한 사람이 될까봐, 미운 털이 박힐까봐 억지로 나가셨습니다. 어르신이 어느 날 그 모임들을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하셨어요. 아프다고 하시고 한번 빠져보셨어요. 그 다음엔 일이 있다고 하시고 또 빠지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보고 싶은 사람 만나고 나서 마음이 가벼운 사람만 남게 됐습니다. 딱 두 분이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알던 친구 한 분이랑 같은 아파트에 사시는 이웃 한 분. 그 두 분이랑은 달랐어요. 만나면 그냥 편했어요. 잘 보이려고 꾸밀 필요도 없고 뭔가를 증명할 필요도 없고 그냥 있는 그대로 있어도 됐어요. 어르신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많아야 행복한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진짜 한두 명이면 충분해요. 그 사람이랑 있을 때 편하면 돼요. 그 말씀이 맞았습니다. 넓은 관계보다 깊은 관계가 행복하다는 것. 그게 어르신이 73에 깨달으신 거예요. 어르신이 요즘 가장 좋아하시는 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오전 10시에서 11시 사이래요. 남편이 아침 먹고 나가서 산책하러 나가는 시간이거든요. 그 한 시간이 온전히 어르신만의 시간이에요. 어르신이 그 시간에 뭘 하시는지 아십니까? 음악을 들으십니다. 젊을 때 좋아하던 노래들이요. 트로트도 듣고 가끔은 클래식도 들으시고 어떤 날은 그냥 창문 열어놓고 새소리를 들으세요. 그리고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십니다. 예전에는 커피를 마시셨는데 요즘은 국화차를 좋아하시게 됐어요. 그 향이 좋으시대요. 그리고 감사일기를 쓰십니다. 거창한 게 아니에요. 오늘 좋았던 것 3가지를 쓰시는 거예요. 베란다 제라늄이 꽃봉오리를 맺었다. 오늘 산책하다가 고양이를 봤다. 점심에 된장찌개가 맛있었다. 이런 것들이에요. 그게 얼마나 작은 것들인지 아십니까? 그런데 그 작은 것들을 적다 보면 하루에 감사한 게 이렇게 많구나 싶으시대요. 어르신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에는 하루가 그냥 지나갔어요.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 하루들이 쌓여갔어요. 그런데 감사한 걸 적다 보니까 하루하루가 달라요. 오늘도 뭔가 좋은 게 있겠지 하고 기대하게 돼요. 그 기대가 아침을 다르게 만듭니다. 행복은 특별한 날에 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평범한 하루 속에 숨어 있었어요. 그걸 발견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어르신이 요즘 손주들이랑 영상통화를 하십니다.
처음엔 아들이 가르쳐 줬는데 이제는 혼자서도 하세요. 손주 얼굴이 화면에 나오면 어르신 얼굴이 환해지신대요. 할머니 하고 부르는 소리만 들어도 좋으시대요. 가끔은 손주가 그림 그린 것을 보여주기도 하고 어르신이 베란다 꽃 사진을 보여주기도 해요. 별 내용이 없어요. 그냥 서로 보이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좋으시대요. 그리고 어르신이 요즘 혼자 카페에 가세요. 처음엔 좀 어색하셨습니다. 혼자 카페에 들어가는 게 이상하지 않을까 싶으셨거든요. 그런데 막상 들어가 보니까 혼자 오신 분들이 많더래요. 책 읽는 분도 계시고, 노트에 뭔가 적는 분도 계시고, 어르신이 창가 자리에 앉으셔서 따뜻한 음료를 시키셨어요. 그리고 창밖을 보셨어요. 사람들이 지나가고, 차가 지나가고,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고, 어르신이 그 시간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세상 구경하는 것 같아서 좋았어요. 내가 세상 안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요. 그 말이 마음에 남았습니다. 세상 안에 있는 것 같은 느낌. 그게 혼자서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거였어요. 어르신이 처음으로 혼자 영화를 보러 가신 날이 있었어요. 아들이 권유했어요. 엄마 이 영화 좋다고 하던데 보러 가시지 그러세요 하고요. 어르신이 처음엔 손사래를 치셨대요. 혼자 어떻게 영화관을 가 하시면서요. 그런데 아들이 그러더래요. 엄마, 요즘 혼자 영화 보러 오는 분들 엄청 많아요. 아무도 이상하게 안 봐요. 그 말에 어르신이 용기를 내셨어요. 평일 낮 시간에 가셨는데 관객이 많지 않았어요. 어르신이 팝콘을 하나 사셨어요. 평생 혼자 영화관에서 팝콘을 먹어본 적이 없으셨거든요. 늘 누군가와 함께였거나 아예 못 가셨거나. 그런데 그날은 혼자 넓은 의자에 앉아서 팝콘을 먹으면서 영화를 보셨어요. 어르신이 집에 오셔서 아들한테 전화하셨대요. 야, 나 오늘 혼자 영화 봤다. 아들이 그랬대요. 어떠셨어요? 어르신이 뭐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좋더라. 나 또 갈 것 같아. 아들이 전화 끊고 나서 웃었대요. 엄마 목소리가 달라진 것 같아서요. 뭔가 좀 가벼워진 것 같아서요. 어르신이 이제는 이런 말씀을 하세요. 노는 것은 게으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쉬는 것은 죄가 아니었습니다. 평생 그렇게 알고 살았는데 아니었어요. 가만히 앉아서 하늘 보는 것, 좋아하는 음악 듣는 것, 꽃에 물 주는 것, 혼자 카페에 앉아 차 마시는 것. 이게 다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이게 낭비가 아니었어요. 이게 내 삶이었어요. 어르신이 가장 후회하시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걸 더 일찍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거예요. 60대에 알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50대에 알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런데 어르신이 바로 이렇게 덧붙이셨어요. 그래도 지금 안 것도 다행이에요. 모르고 끝까지 살 수도 있었으니까요. 그 말에 저는 한참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안 것도 다행이에요. 그 말 안에 얼마나 큰 깨달음이 있는지를요. 여러분께 솔직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하루는 어떠십니까? 해야 하는 일들로 가득 채워져 있으십니까? 아니면 아무것도 없어서 허전하십니까? 둘 다 힘드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복자 어르신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따뜻한 밥 한 끼, 햇살 좋은 오후, 오래된 친구에게 걸려온 전화 한 통, 건강한 두 다리로 걷는 동네 산책, 웃을 수 있는 오늘,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어르신이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남은 인생은 숙제가 아니라 선물이에요. 예전엔 몰랐어요. 살아야 할 날들이 숙제처럼 느껴졌거든요. 뭔가 해야 하는 것들이 남아있는 것처럼요. 그런데 이제는 달라요. 오늘 아침에 눈 뜨는 것 자체가 선물이에요. 오늘 베란다 꽃이 피어 있는 것도 선물이에요. 오늘 남편이랑 밥 먹을 수 있는 것도 선물이에요. 선물이라고 생각하니까 하루하루가 달라졌어요. 지금 이 순간도 선물이에요.
그 말씀이 오늘 이야기의 전부입니다. 내 남은 인생은 숙제가 아니라 선물이다. 이 한 문장을 오늘 마음에 새기고 가셨으면 합니다. 여기까지 살아오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가족 밥 짓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버텨오셨고 자신보다 남을 먼저 챙기며 수십 년을 사셨습니다. 그 세월이 절대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따뜻한 마음을 자신에게도 돌려주셔도 됩니다. 이제는 남을 위해 살았던 시간만큼 나를 위해 살아도 됩니다. 가만히 앉아서 하늘을 봐도 됩니다. 좋아하는 노래를 틀어놓고 눈을 감아도 됩니다. 가고 싶은 카페에 혼자 가도 됩니다. 보고 싶은 영화를 혼자 봐도 됩니다. 그게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그게 지금 이 나이에 여러분이 누려야 할 당연한 시간들이에요.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73세 이복자 어르신이 그걸 증명해 주셨잖아요. 오늘 하루도 살아계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눈을 뜨신 것, 오늘 밥을 드신 것,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들으신 것, 그 모든 것이 선물입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공감되시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혹은 나도 오늘부터 나를 위해 살아봐야겠다 싶으시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 줄이 혼자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다른 어르신께 오늘 하루를 버티게 해주는 온기가 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황금노후였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이런 사람 주변에 꼭 한 명씩 있지 않으세요? 나이는 나랑 비슷한데 뭔가 달라 보이는 사람. 특별히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자식이 대단한 것도 아닌데 만나고 나면 왠지 모르게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 얼굴에 늘 옅은 웃음이 있고 말에 여유가 있고 오늘 점심 뭐 먹을까 고민하는 그 표정이 진짜 행복해 보이는 사람. 그 사람 보면서 한 번쯤 이런 생각 드신 적 없으세요? 저 사람은 뭐가 저렇게 편할까? 나이 들수록 팔자 좋은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몰랐어요. 그때는 돈 많은 사람이 팔자 좋은 줄 알았고 자식 잘 된 사람이 팔자 좋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70이 넘어보니까 진짜로 부러운 사람은 따로 있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서 오늘 또 뭘 하나 설레는 사람. 혼자 있어도 심심하지 않은 사람. 자식한테 전화할 때 부탁이 아니라 그냥 보고 싶어서 전화하는 사람. 병원에 가도 주눅 들지 않고 식당에 혼자 들어가도 당당한 사람. 이런 사람이 70 넘어서 진짜 상팔자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사람들한테는 공통점이 있어요. 타고난 게 아닙니다. 어느 날 조용히 선택을 바꾼 사람들이에요. 오늘 저는 여러분께 70이 넘어서도 매일 아침이 소풍 같은 사람들의 공통된 선택 8가지를 하나씩 이야기해 드리려 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70대 어르신 10명 중 4명 이상이 외로움을 자주 느낀다고 보건복지부 조사에서 밝혀졌어요. 그런데 그 옆에서 혼자서도 충만하게 살아가는 어르신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차이가 어디서 오는지 오늘 끝까지 함께 보시면 알게 되실 거예요. 법구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스스로를 섬으로 삼으라고요. 남을 의지처로 삼지 말라고요. 2500년 전 말씀인데 오늘 이 순간 이보다 더 정확한 말이 없어요. 그래서 노년은 갈립니다. 완전히 다르게 살게 돼요. 60세 이후라면 반드시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노년에 진짜 팔자 좋은 사람들의 8가지 공통점. 나는 팔자가 좋은가?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는가? 고민하시는 분들은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세요. 이야기가 끝날 때쯤엔 여러분은 인생의 해답을 얻으시고 마음이 편해질 겁니다. 자, 중요한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경상북도 포항에 사시는 73세 김정호 어르신과 74세 박순길 어르신은 50년 지기 친구입니다. 같은 학교를 나왔고 비슷한 시기에 결혼했고 비슷하게 자식을 키웠어요. 재산도 비슷하고 건강도 비슷합니다. 그런데 지금 두 분의 하루는 완전히 다릅니다. 김정호 어르신은 매일 아침 6시에 눈을 뜹니다. 혼자 밥을 지어 드시고 동네 한 바퀴를 걷고 오후엔 복지관에서 바둑을 두십니다. 저녁엔 좋아하는 책 몇 쪽을 읽다가 잠이 드세요. 재산이 많은 것도 아닙니다.
화려한 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 어르신 얼굴에는 늘 옅은 웃음이 있습니다. 반면 박순길 어르신은 요즘 하루 대부분을 소파에서 보내십니다. 몇 년 전에 아파트를 큰아들한테 물려주었고 지금은 아들 집 한 방에서 지내세요. 아침에 일어나도 딱히 할 일이 없습니다. 밥은 며느리가 차려주는 대로 드시고 텔레비전을 틀어도 재미가 없어요. 가끔 친구한테 전화를 하려다가 멈추십니다. 내가 연락하면 괜히 부담이 되겠지. 어르신이 며칠 전 김정호 어르신을 만났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 나는 왜 이렇게 사는 게 재미가 없냐? 김정호 어르신이 잠깐 생각하다가 조용히 대답했어요. 순길아, 내가 내 인생을 남한테 다 줘버렸잖아. 그 말에 박순길 어르신이 한참 말이 없으셨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다를까요? 두 분의 차이는 돈이 아닙니다. 건강도 아니에요. 지금부터 그 이유를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끝날 때 박순길 어르신이 어떻게 달라지셨는지도 함께 보실 겁니다. 70 넘어서 상팔자 1위의 조건, 첫 번째 선택. 돈의 주도권을 끝까지 쥐고 있는 사람입니다. 많은 분들이 바로 여기서 무너집니다. 박순길 어르신이 아파트를 아들한테 넘긴 건 나쁜 마음에서 한 게 아니었어요. 자식이 고생하는 게 안쓰러웠고 어차피 갈 건데 미리 주자는 마음이었습니다. 서류에 도장을 찍던 날 아들이 옆에서 말했어요. 아버지, 이제 걱정 없으세요. 그 말이 그렇게 따뜻하게 들릴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도장을 찍고 나서 처음 달라진 건 아주 사소한 것들이었어요. 어느 날 고등학교 동창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 주말에 설악산 단풍 보러 가자고요. 어르신은 좋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숙박비에 교통비를 계산해 보니 15만 원이 넘었어요. 그 돈을 쓰려면 아들한테 말을 해야 했습니다. 입이 안 떨어졌어요. 어르신이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친구한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야, 나 몸이 좀 안 좋아서 이번엔 못 갈 것 같아. 거짓말이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어르신이 창밖을 한참 바라보셨어요. 10월 하늘이 파랬습니다. 단풍이 얼마나 보고 싶으셨겠습니까? 그런데 가지 못한 건 돈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아들한테 말하기가 창피해서였어요. 내가 번 돈이 아닌 것 같은 그 기분, 손 내밀기 싫은 그 자존심. 어르신이 그날 혼잣말을 하셨답니다. 내가 왜 거짓말을 해야 하나? 그게 단풍 구경을 못 가서 서러운 게 아니었습니다. 내가 가고 싶은 곳을 가고 싶을 때 가지 못한다는 것, 그 선택권이 사라졌다는 것이 서러웠던 거예요. 돈을 잃은 게 아닙니다. 선택권을 잃은 겁니다. 이 차이를 모르면 인생이 바뀝니다. 지금 이 말이 찔리십니까? 아직 늦지 않으셨어요.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라면 지금 동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추납제도는 과거에 못 낸 보험료를 지금 납부해서 연금액을 늘리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계신 분이 지금 이 순간에도 수백만 명입니다. 그분들이 게으른 분들입니까? 아니에요. 몰랐던 겁니다. 연금은 이겁니다. 젊은 내가 늙은 나한테 매달 보내는 편지예요. 그 편지 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수고했어. 이제 쉬어도 돼. 여기 생활비. 과거의 내가 미래의 나한테 보내는 선물이에요. 그 선물을 아직 준비 못하신 분, 지금 당장 국민연금공단에 전화 한 통 하십시오. 본인 몫의 돈은 마지막까지 본인 손에 쥐고 계십시오. 그게 자식 앞에서도 당당하고 세상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힘입니다. 박순길 어르신은 그날 이후 처음으로 국민연금공단 전화번호를 검색하셨습니다. 아주 작은 시작이었어요. 두 번째 선택, 사람을 정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충청북도 청주에 사시는 75세 홍순희 어르신은 젊은 시절부터 동네에서 인심 좋기로 소문난 분이셨어요. 누가 부르면 제일 먼저 달려가고 모임이라면 빠지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70이 넘어가면서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친구를 만나고 오면 오히려 더 피곤한 겁니다. 어떤 친구는 만날 때마다 자식 자랑만 늘어놓아요. 우리 아들이 이번에 부장 됐어. 며느리가 얼마나 살뜰한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르신은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괜히 자기 자식 생각이 납니다. 우리 아들은 명절에도 얼굴 보기 힘든데. 그 비교가 집에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슬픔이 되는 거예요. 또 어떤 친구는 만날 때마다 세상 불평만 합니다. 정치가 어떻고, 며느리가 어떻고, 허리가 어떻고. 한 시간을 듣고 나면 내 허리도 덩달아 아픈 것 같아요. 지금 딱 한 명 떠오르셨죠? 결정적인 날이 있었습니다. 어느 가을날 그 불평 친구와 점심을 먹고 전철을 탔어요. 자리에 앉자마자 눈이 감기는 겁니다. 밥도 먹었는데 왜 이렇게 기운이 없지? 몸이 피곤한 게 아니었어요. 2시간 동안 친구 이야기를 들어주느라 마음이 탈진해버린 거였습니다. 그때 어르신이 조용히 생각하셨어요. 나 얼마나 남았다고. 이 귀한 시간을 이렇게 써도 되나? 그 순간부터 어르신이 조금씩 모임을 빠지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며칠 뒤에 모임 총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순이야, 너 요즘 왜 안 나와? 어르신이 대답하셨습니다. 나 요즘 바빠. 전화를 끊고 나서 어르신이 혼잣말을 하셨어요. 내가 뭐가 바쁘다고. 그리고 픽 웃으셨습니다. 그 웃음이 오랜만에 속이 시원한 웃음이었어요. 관계를 정리하지 못하는 분들이 종종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인연을 어떻게 끊어요? 그런데 정리는 끊는 게 아닙니다. 냉장고 생각해 보세요. 유통기한 지난 음식 억지로 드시겠습니까? 그걸 먹으면 내 몸이 탈납니다. 관계도 똑같아요. 만나고 나서 탈이 나는 사람, 억지로 유지하면 내 마음이 탈납니다. 싸울 필요 없어요. 연락을 조금 줄이면 됩니다. 모임을 한번 빠지면 돼요. 지금 홍순이 어르신은 편한 친구 2~3명과만 만납니다. 그 친구들을 만나고 돌아오는 길이 어떤지 아십니까? 발걸음이 가벼워요. 만나고 나서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 그 사람한테 더 많은 시간을 쓰십시오. 그게 나를 사랑하는 일입니다. 3번째 선택, 걷는 힘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입니다. 지금 이걸 놓치면 늦습니다. 강원도 강릉에 사시는 82의 윤말순 어르신은 무릎이 좋지 않아 지팡이를 짚으셔야 걸을 수 있어요. 그래도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동네 한 바퀴를 걷습니다. 아주 천천히요. 하루는 시장에서 돌아오다가 언덕길에서 숨이 차서 잠깐 돌 위에 앉으셨어요. 지팡이를 짚고 앉아서 하늘을 올려다보셨는데 파랗더랍니다. 그 하늘을 보면서 어르신이 혼자 웃으셨어요. 나 아직 이 언덕 오를 수 있네. 숨이 차도록 걸을 수 있다는 게 불편한 게 아니라 감사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어르신이 이렇게 웃을 수 있게 된 게 처음부터 당연한 일이 아니었어요. 3년 전에 이 어르신 친구 한 분이 마당에서 미끄러지셨습니다. 낙상이었어요. 수술은 잘 됐습니다. 몸도 많이 회복됐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그분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걷는 게 무서워졌어요. 집 밖에 잘 나오지 않으셨습니다. 어느 날 윤말순 어르신이 그분 집에 문병을 갔어요. 방 안에 앉아 계신 친구를 보는데 창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환기도 안 된 방 안에 혼자 앉아서 텔레비전을 보고 계셨어요. 윤 어르신이 창문을 열면서 말했습니다. 바람 좀 들이자. 친구가 말했어요. 됐어, 나가기 귀찮아. 그 짧은 말 한마디가 윤 어르신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어르신이 생각하셨어요. 나는 저렇게 되지 말아야지. 그 다음 날부터 무릎이 아파도 걸었습니다. 지팡이를 짚어도 걸었어요. 걷는다는 건 단순한 운동이 아닙니다. 오늘도 내가 이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예요. 걷지 못하는 순간 삶도 멈춥니다. 내 몸은 자동차와 같아요. 매일 조금씩 기름 넣고 관리하면 오래 탑니다. 경고등 무시하고 밀어붙이면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써버려요. 하루 30분 걷기. 지금 당장 시작하십시오. 그 30분이 10년 후에 팔자를 바꿉니다. 박순길 어르신도 이 이야기를 떠올리면서 어느 날 아침 아들 집 현관에서 오래된 운동화를 꺼내 신으셨습니다. 먼지가 조금 쌓여 있었어요. 손으로 툭툭 털고 문을 열고 나가셨습니다. 70 넘어서 상팔자 1위의 조건, 4번째 선택, 혼자 있는 힘을 기른 사람입니다. 잠깐 솔직하게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지금 혼자 있는 시간이 두려우세요? 충청남도 공주에 사시는 76의 최순옥 어르신은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아들 둘이 각자 나가고 나서 처음으로 혼자가 되셨습니다. 첫날 밤 어르신이 저녁밥을 차리셨어요.
된장찌개에 나물 2가지. 그런데 상을 차려놓고 앉으시니까 이상했습니다. 숟가락을 드는데 손이 멈췄어요. 평생 누군가를 먹이면서 같이 먹었는데 처음으로 나 혼자만을 위해 밥을 차린 겁니다. 그 밥이 목으로 잘 안 넘어가더랍니다. 된장찌개가 짜서가 아니었어요. 외로워서였습니다. 밤이 되면 거실 불을 켜놓고 주무셨어요. 어두운 게 무서운 게 아니라 조용한 게 무서워서였습니다. 어느 날 골목에서 이웃 할머니가 울고 계신 어르신을 발견하고 말을 걸었어요. 뭐가 그렇게 서러우세요? 어르신이 말씀하셨습니다. 집이 너무 조용해서요. 이웃 할머니가 다음 날 화분 하나를 들고 왔습니다. 작은 고양이 발풀이였어요. 이거 말은 못해도 들어줘요. 물 주면서 말 걸어봐요. 어르신이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 양반이 나를 놀리나. 화분한테 말을 걸라고. 그래도 다음 날 아침 물을 주면서 혼잣말을 해봤어요. 오늘 날씨 좋다. 너도 좋지. 그리고 어르신이 픽 웃으셨습니다. 혼자서 웃었는데 창피하지가 않은 겁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 더 웃긴 일이 생겼어요. 어르신이 화분한테 말을 걸다가 화분이 대답을 안 하자 본인도 모르게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야, 말 좀 해봐. 그리고 어르신 혼자 웃음을 참지 못하셨어요. 배를 잡고 웃으셨습니다. 얼마 만에 웃음인지 모를 그 웃음이었어요. 이웃 할머니 말이 맞았습니다. 말은 못해도 들어주더라고요. 그 화분 하나가 시작이었습니다. 지금 어르신 베란다에 화분이 20개가 넘어요. 주방엔 직접 담근 된장이 줄지어 있고 거실엔 색연필 그림이 펼쳐져 있습니다. 외롭지 않으세요? 여쭤봤더니 어르신이 이러셨어요. 외로울 틈이 없어. 아침에 화분들한테 물 주고 말 걸고 체조 따라하고 그림. 그리고 드라마 보다가 자면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몰라. 혼자는 외로움이 아닙니다. 아무도 눈치 볼 필요 없이 내 마음대로 하루를 채울 수 있다는 것. 그게 나이 들어서야 얻는 진짜 자유예요. 5번째 선택. 하루 루틴을 가진 사람입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무너집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아침에 눈을 떴는데 오늘 뭘 해야 할지 모르겠는 그 막막함.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74세 강인수 어르신은 30년을 매일 아침 출근하던 분이셨습니다. 은퇴하고 나서 처음 2달 어르신이 어떻게 보내셨는지 아세요? 어느 날 오후 2시에 거울 앞에 서셨는데 수염이 며칠 것이 자라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이 생각하셨어요. 내가 마지막으로 면도한 게 언제였지? 기억이 안 나는 겁니다. 그 순간 어르신이 무섭더랍니다. 내가 사라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요. 거울 속 낯선 얼굴을 한참 바라보다가 어르신이 조용히 면도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날부터 루틴을 만드셨습니다. 매일 아침 면도부터 하기로요. 아무 계획이 없어도 아무데도 안 가는 날도 무조건 면도부터. 그게 시작이었어요. 면도를 하면 씻게 되고 씻으면 옷을 갈아입게 되고 옷을 갈아입으면 밖에 나가고 싶어집니다. 어느 날 며느리가 깔끔하게 차려입고 소파에 앉아 계신 어르신을 보더니 물었어요. 아버님, 오늘 어디 가세요? 어르신이 대답하셨습니다. 아니. 며느리가 고개를 갸웃하고 들어갔어요. 아무데도 안 갑니다. 그냥 오늘 하루를 제대로 맞이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게 다입니다. 작은 루틴 하나가 하루 전체를 바꿉니다. 나이 들수록 아무도 내 시간을 짜주지 않습니다. 스스로 하루를 설계할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생각보다 훨씬 커요. 오늘 당장 내일 아침 딱 하나만 정하십시오. 루틴이 생기면 하루가 생기고 하루가 생기면 삶이 생깁니다. 6번째 선택. 가족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사람입니다. 이 대목에서 한숨 나오시는 분 계세요. 전라남도 순천에 사시는 72살의 장귀래 어르신은 자식들이 전부였습니다. 자식이 잘 되면 내가 잘 된 것 같고 자식이 힘들면 내가 더 힘들었어요. 그런데 나이가 드니까 기대하면 할수록 서운함이 커지는 겁니다. 명절에 오겠다던 아들이 일이 생겼다며 못 온다고 하면 밥이 안 넘어가요. 그 서운함이 어느 날 말로 터졌습니다. 너희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그 말 한마디에 아들이 전화를 뚝 끊었어요. 그날 밤 어르신이 방에서 혼자 얼마나 오래 우셨는지 모릅니다. 자식한테 상처를 주려던 게 아니었는데
서운한 마음을 표현하려 했던 건데. 그런데 며칠 뒤 어르신이 혼자 조용히 생각을 하셨어요. 내가 전 아이 때 내 부모님한테 얼마나 자주 전화했나. 솔직히 떠올려 보니까 한 달에 한두 번이었습니다. 그때 나는 나쁜 자식이었나? 아니에요. 그냥 바빴던 겁니다. 내 자식들도 지금 그냥 바쁜 거예요. 그 깨달음이 왔을 때 어르신 마음속에서 서운함이 스르르 녹더랍니다. 자식과의 관계는 연과 같아요. 줄을 너무 팽팽하게 당기면 끊어집니다. 너무 풀어버리면 날아가 버려요. 딱 적당히 줄을 쥐고 있어야 연이 가장 높이 납니다. 자식에게 기대는 마음을 조금 내려놓으십시오. 그 빈자리를 내가 채울 수 있을 때 오히려 자식이 더 자주 생각나고 더 자주 연락이 옵니다. 딱 그리울 만큼의 거리가 가장 건강한 거리입니다. 7번째 선택. 지금 당장 시작하는 사람입니다. 나중에는 없습니다. 경상남도 통영에 사시는 78배 정기수 어르신은 젊은 시절 사업을 2번 실패하셨어요. 빚을 지고 친구들한테 손을 벌려야 했던 그 시절이 평생 마음에 짐이 됐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새벽에 잠이 깨서 바다를 바라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드셨대요. 나는 지금 바다가 보이는 동네에서 아프지 않고 배가 고프지 않은 채로 새벽을 맞이하고 있다. 이게 작은 일인가? 어르신이 나중에 말씀하셨습니다. 이상하더라고. 사업 잘 되던 시절엔 이 바다가 그냥 바다였어. 그런데 그날 새벽엔 바다가 파랗고 바람이 차고 나는 여기 있구나 싶은 거야. 그게 다야. 근데 그게 좋더라고. 어르신은 그 후로 날씨 좋은 아침이면 바다 앞에 앉아 커피 한 잔을 마십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요. 그냥 거기 앉아 있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하셨어요. 행복을 찾는 건 숨바꼭질과 같습니다. 술래가 온 동네를 뛰어다니는데 그 친구가 바로 자기 집 뒤에 숨어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오래 찾아다닌 행복이 오늘 아침 밥상 위에, 창밖 나무 위에, 지금 이 따뜻한 방 안에 이미 있었습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평범한 하루가 쌓여 비범한 인생이 된다고요. 지금 시작하십시오. 박순길 어르신도 어느 날 아침 커피 한 잔을 들고 처음으로 베란다에 나가 앉으셨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하늘을 한번 올려다 보셨어요. 파랗더랍니다. 70 넘어서 상팔자 1위의 조건, 8번째 선택입니다. 오늘 이야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예요. 이 대목에서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리십니다. 죽음을 준비한 사람입니다. 경상북도 안동에 사시는 78배 이말순 어르신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어르신은 평생 무뚝뚝한 분이셨습니다. 자식들한테 사랑한다는 말, 고맙다는 말, 단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으셨어요. 그게 어르신 세대의 방식이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겠지. 내가 이렇게 살아온 게 다 너희를 위해서인데. 그런데 70 중반을 넘어서면서 어르신한테 이상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내가 갑자기 쓰러지면 어떡하지? 내가 미처 못한 말들이 있는데. 어느 날 밤 잠이 안 와서 어르신이 일어나 부엌에 앉으셨습니다. 그러다 서랍에서 편지지를 꺼내셨어요. 맏아들한테 편지를 쓰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엔 잘 써지지 않았어요. 무슨 말을 어떻게 써야 할지 몰랐습니다. 한참을 멍하니 편지지를 바라보다가 그냥 생각나는 대로 쓰기 시작하셨어요. 내가 태어나던 날 이야기를 쓰셨습니다. 영하 15도 한겨울 새벽에 아버지가 손수레를 끌고 산부인과까지 뛰어갔던 이야기. 돈이 없어서 병원비를 못 낼까봐 아버지 손이 떨렸다는 이야기. 그 손수레 위에서 내가 태어났다는 이야기. 그걸 쓰다가 어르신 눈물이 편지지에 떨어졌습니다. 한 방울, 두 방울. 편지지가 번졌어요. 어르신이 손등으로 눈물을 닦으시면서 계속 쓰셨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도 쓰셨어요. 바쁘다는 핑계로 내 학교 운동회에 한 번도 못 간 것. 내가 사춘기 때 혼내기만 하고 안아주지 못한 것. 결혼식 날 내 손잡고 아무 말도 못한 것. 그 미안함들을 처음으로 글로 쓰셨어요. 새벽 2시에 시작한 편지가 4시가 됐습니다. 편지를 다 쓰고 봉투에 넣으신 뒤 어르신이 부엌에 그냥 앉아 계셨어요. 창밖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르신이 이상한 기분이 드셨다고 합니다. 마음이 가볍더랍니다. 수십 년을 가슴에 품고 있던 무언가가
그 편지 안으로 들어간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어르신은 그날부터 차례로 편지를 쓰셨습니다. 둘째 아들한테, 딸한테, 며느리한테, 그리고 마지막으로 편지 한 통을 더 쓰셨어요. 돌아가신 남편한테요. 여기서 잠깐 이 장면을 들으시는 여러분 마음이 어떠십니까? 평생 함께 살았지만 한 번도 제대로 하지 못한 말들. 어르신이 썼습니다. 고생시켜서 미안하다고. 당신이 먼저 가서 나 혼자 남겨진 게 원망스러웠다고. 그래도 당신이랑 살아서 참 좋았다고. 편지를 다 쓰고 나서 어르신이 말씀하셨어요. 있잖아. 이상하게 이걸 하고 나니까 오늘 하루가 더 소중해. 아침 햇살이 더 따뜻하고 밥이 더 맛있어. 죽음을 생각하면 삶이 흐릿해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삶이 더 선명해져요. 두려워서 외면하면 오늘이 불안합니다. 준비하면 오늘이 선물이 돼요. 지금 가슴에 품고만 있고 전하지 못한 말이 있으십니까? 미안하다는 말, 고맙다는 말, 사랑한다는 말. 그 말을 오늘 하십시오. 편지도 좋고, 전화 한 통도 좋고, 문자 한 줄도 좋습니다. 그 말이 상대방한테 전해지는 순간 여러분 마음도 함께 가벼워집니다. 이말순 어르신의 편지는 지금도 맏아들 서랍 안에 있어요. 어르신이 먼저 가신 뒤에 아들이 그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읽다가 아들이 한참을 울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이런 말을 하실 줄 몰랐어요. 진작 알았더라면 나도 더 자주 전화했을 텐데. 그 한마디가 이 이야기의 전부입니다. 자, 지금까지 70 넘어서 상팔자로 사는 분들의 8가지 선택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제 박순길 어르신 이야기를 마무리해 드릴게요. 사는 게 재미없다던 그 어르신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하셨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 전화 한 통을 하셨고, 불편한 친구 모임을 한번 빠지셨고, 오래된 운동화를 꺼내 신고 동네를 걸으셨고, 베란다에서 커피 한 잔을 마시셨습니다. 거창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 골목길을 걷다가 고양이 한 마리를 만나셨습니다. 고양이가 어르신을 빤히 쳐다봤어요. 어르신이 쭈그리고 앉아서 말을 걸었습니다. 너도 아침 일찍 나왔네. 고양이가 야옹했어요. 어르신이 그 자리에서 혼자 웃으셨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나온 웃음이었어요. 얼마만인지 모를 그 웃음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김정호 어르신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야, 나 오늘 고양이한테 말 걸었어. 김정호 어르신이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거봐, 사는 게 별게 아니잖아. 70 넘어서 편하게 사는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버릴 건 버리고 지킬 건 지킨 사람이에요. 첫째, 돈의 주도권을 끝까지 쥔 사람. 둘째, 사람을 정리할 줄 아는 사람. 셋째, 걷는 힘을 지킨 사람. 넷째, 혼자 있는 힘을 기른 사람. 다섯째, 하루 루틴을 가진 사람. 여섯째, 가족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한 사람. 일곱째, 지금 당장 시작한 사람. 여덟째, 죽음을 준비한 사람. 이 8가지 중에서 지금 여러분은 몇 개를 가지고 계세요? 가장 바꾸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눈물이 나신 분 계십니까? 그 눈물이 뭔지 아세요? 그건 나도 그러고 싶었는데 라는 마음입니다. 나도 당당하게 살고 싶었고, 나도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싶었고, 나도 오늘 하루를 더 감사하게 살고 싶었던 마음. 그 마음이 아직 여러분 안에 살아있다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가 시작이에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기나긴 세월을 온몸으로 견뎌오셨습니다. 가족을 위해 당신 자신을 뒤로 미루며 살아오셨고, 하고 싶은 말을 참았고, 가고 싶은 곳을 포기했고, 쉬고 싶은 날에도 묵묵히 일어나셨어요. 아무도 몰라줬던 그 새벽들, 혼자 삼키셨던 눈물들, 지쳐도 쓰러지지 않으셨던 그날들. 그 모든 시간이 지금 여러분의 얼굴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 주름 하나하나가 훈장이에요. 이제는 그 따뜻한 마음을 남이 아닌 여러분 자신에게 돌려주십시오. 나는 잘 살아왔다고, 나는 이 나이가 되어서도 충분히 당당하다고 말씀해 주세요. 오늘 하나만 바꾸십시오. 인생은 반드시 달라집니다. 상팔자는 타고나는 게 아니라 선택입니다. 그 선택을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하셨어요. 내일의 햇살은
오늘보다 더 따뜻하게 여러분 곁에 내려앉을 것입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이 8가지 중 지금 몇 개를 가지고 계신지, 가장 바꾸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한마디가 다른 분께 큰 위안이 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황금노후였습니다.